예, 시작하시죠. 오늘 이제 4데이즈 하루에 끝내는데, 일단 오늘 그 6시간이니까 2시간씩 찢어가지고, 처음 2시간은 노조법 먼저 하고요. 그 다음 2시간은 기타 법령을 하고, 근기법을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의에 이제 보통 선호 자체가 근기가 제일 떨어져가지고, 듣다가 너무 힘드시면 가시라고. 그래서 순서를 노조법 먼저 하고, 기타 법령하고, 근기법 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자료가 이게 나가 있는데, 그 책자가 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 지금 거의 15년째 4데이즈를 진행하면서 항상 이제 기본적인 목표가 요것만 들어도 합격시켜 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2년 전부터 안 돼요, 잘. 그 노동법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작년부터 문제 수가 늘어나면서 너무 지엽적인 거, 그 다음에 너무 최신 판례 막 2차에서도 잘 안 보는 막 이런 걸 막 1차에 내다 보니까 그게 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상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컨셉을 잡은 게 최대한 엑기스만 하자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비해 교재가 좀 얇아졌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든 막 이것만 들으면 다 할 수 있게 하려고 막 최대한 양도 많이 해놓고서 강의 시간도 막 7시, 8시 막 뭐 심할 때는 9시까지 가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최근 분위기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최대한 엑기스만 가져가는 걸로 해가지고 특히 좀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탁탁탁 치고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관련해서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 게 메인 교재를 일단 가져가셔야 돼요. 메인 교재.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 우리가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 메인 교재는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쓰는 거 도화 1, 2 아니면 전 박사님이 쓰신 거 에센스 1, 2 둘 중 하나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시험 대비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얘네예요. 그래서 얘를 골라가든 하나는 지고 가셔야 되고 거기에 있는 내용 기본적으로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 있는 거 풀어보지도 않고서 막 딴 거 막 어디 막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거만 봐가지고 안 돼. 뭐 7개년 기출 그런 거 안 돼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정복되면 플러스 알파로 그 외의 것들을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문풀 강의 같은 거 진행할 때 문제집 따로 씁니다만은 계속 강조를 들었죠. 그거만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둘 중에 하나 메인 지고 가시고 거기에다가 문제집에 있는 것들을 추가하는 거다. 그 다음 각 학원 사설 모고들 거기에 있는 것도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옮겨가지고 추가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교재가 따로 나갑니다만은 어쨌든 막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 달달 외우세요. 답이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거 둘 중에 하나 쥐고 거기 있는 문제 그게 메인이다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객관식 시험은 많이 풀어봐야 돼요. 주관식 시험은 많이 써봐야 되는 것처럼 객관식 시험은 많이 풀어봐야지 이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는 것들이니까 요거 꼭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로 72페이지부터예요. 3편 해가지고 노조법 돼 있죠. 요거부터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노조법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노조법상 근로자예요. 근로자 개념 그러면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리 시험 범위내에 있는 웬만한 근로자는 다 근기법상 근로자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음 중 근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이 다른 것은 되게 자주 나오죠. 요거 다른 거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냐? 고평법상 근로자가 있고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그 회사에 취업된 사람은 물론이고 취업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죠. 그거보다 더 넓은 게 노조법상 근로자죠. 노조법상 근로자는 그걸 더 뛰어넘어서 근로계약이 아닌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 그런 노무제공자까지도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실업자, 구직중인자, 해고자 얘네까지 보호해주죠.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근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이 다른 것은 그러면 답은 둘 중 하나예요. 고평법 아니면 노조법. 이제 그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다음 중 정의 규정이 잘못된 것을 해가지고 노조법상 근로자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막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이런 걸 밀어 놓는 건데 양심적으로 그걸 틀리면 안 되지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에 이제 상대방 개념으로서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이 나오죠. 자,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랑 비교해가지고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볼 수 있고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이 나옵니다. 사용자 개념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죠. 사업주가 있고 사업의 경영 담당자가 있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근기법상 사용자랑 노조법상 사용자랑 같냐? 아니죠.
노조법상 사용자가 더 넓겠지. 근기법상 근로자보다 노조법상 근로자가 넓으니 사용자도 넓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근기법상 사용자와 예를 들어 뭐 개념이 같다.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문상으로는 뭐 거의 같죠. 근기법에서는 뭐 행위라고 하고 노조법은 행동이라고 하는데 문구로 봤을 때는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로는 노조법이 더 넓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소위 지배 개입에 있어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건 아니에요. 뭐 불이익 취급 이런 거에는 확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분호의 유형에서 불이익 취급이나 반주합 계약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청에 날 자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원청에 나를 자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 근데 원청이 직접 날 자를 수는 없어요. 자르는 건 어쨌든 우리 회사가 자르는 거지. 그래서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 계약 이런 거에서는 소위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 회사가 하는 거고 대신 우리 회사가 아닌 남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지배 개입이에요. 여기서는 소위 실질적 지배력설.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닌 3자를 할지라도 실질적 지배력, 영향력을 미치는 범주 내에서는 지배 개입이 금지되는 사용자의 범주에 들어가더라. 그 다음 이론상 견해 대립이 있고 논란이 있는 게 뭐냐. 플러스 이런 식의 확장 범위가 교섭 거부 배트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을 것이냐. 우리 회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교섭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냐. 2차에선 그렇다고 하죠. 그 검토로 풀어서 그래요. 최근 트렌드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대법원 판례가 지금 바뀌기 직전이라 바뀔 것 같아.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계류 중인데 아마 바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차에서는 그냥 바뀔 거라고 전제하고 그쪽으로 풀이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교섭에서는 확정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1차에서는 교섭 파트는 아직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노조법상 근로자랑 사용자죠. 자, 그러면 노조법상 근로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 끝 이게 아니고 소위 설립 신고제를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노동조합의 노조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이 그 다음 나옵니다. 설립 요건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실질적 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 형식적 요건이 있어요. 실질적 요건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노조라면 이래야지 라고 하는 적극적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디 있겠어요? 2조 4호 본문에 있는 거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그렇죠. 주체성, 자주성,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목적성, 설립된 단체 또는 연합단체, 단체성 이 세 가지가 소위 노동조합 설립의 적극적 요건입니다. 자, 관련해서 여기서 단체성이라는 거는 복수의 인적 결합체죠. 계속성을 가지는 그리고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노동조합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인가 아니고 민법상 조합은 뭐 이제 동업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민법상 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춘 걸 우리는 단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규약도 있어야 되고 뭐 기구도 있어야 되겠죠. 의료기관, 집행기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다음 노조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설립 신고증은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소극적 요건이 있어요. 그게 2조 4호 강목에 있죠. 굳이 얘기하면 얘는 2조 4호 본문에 있는 거고 그럼 2조 4호 강목에서 출제 포인트가 뭐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74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가 있죠. 2조 4호 노동조합이란 이런 거다. 대신 다음의 경우에는 노조를 보지 않겠다. 첫 번째 과목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얘를 우리는 보통 이익 대표자 이렇게 부르죠. 그럼 행동하는 자 중에서 그 사용자 중에서 세 번째 개념 행동하는 자 얘랑 이익 대표자가 지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판례가 두 개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잘 구별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때 이제 두 개를 가르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바뀐 게 뭐냐? 지금은 이익 대표자는 뭘 따집니까? 행동하는 자는 권한과 책임을 따지죠. 사업주로부터 노무관리 등에 대해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가.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있으면 행동하는 자가 되는 거고 권한과 책임은 없지만 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그렇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직접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 이걸 우리는 이익 대표자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행동하는 자랑 이익 대표자가 다르다. 그거 알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 나목에서 경비를 받으면 안 되냐? 받을 수 있어요. 경비를 받는데 뭐가 문제인 거냐? 자주성을 침해할 정도로 받으면 분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지배 개입으로서 그걸 아예 뛰어넘어가지고 경비의 주된 부분을 받아버리면 이건 아예 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이 없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목에서 주된 빠지면 틀린 거죠. 그래서 주된이 꼭 들어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사용자로부터 경비를 원조받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 아니에요.
주된 부분을 원조받아야 야, 이건 노조가 아니지. 이건 오용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주된 주의하시고. 그다음 다목에서 공제사업, 수양사업, 기타 복리사업을 노조가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이것만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다목에서 만약에 많이 빠지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지면 틀렸다. 그래서 다목에 많이 들어가야 되고 뭐 라목 문제 없고요. 마목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이 정치운동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대신 주로 하는 게 문제죠. 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감옥에서 행동하는 자랑 이익대표자는 다르다. 기억하셔야 되고 남옥에서 주된 빠지면 틀린 거고 다목에서 만 빠지면 틀린 거고 마목에서 주로 빠지면 틀린 거고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조로서의 이러한 실체를 갖추고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나면 우리는 신고제를 택하고 있다 보니까 10조부터 12조에 따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노조법에 의한 온전한 보호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 요건, 설립신고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 일단 행정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두 개를 제출합니다. 첫 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죠. 설립신고서. 거기다가 뭘 제출하냐? 규약. 이미 만들어 놨겠죠? 규약이 있어야 단체니까. 만들어 놓은 규약을 복사해가지고 그냥 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설립신고서에다가 뭘 쓸 거냐? 두 문자로 명사수임연 이러죠. 명칭, 노동조합 이름 쓰고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노동조합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서의 창립총회 때 그때 가입한 이른바 노동조합 설립의 발기인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조합원이지 뭐. 조합원 수 쓰고요. 그 다음에 임원들 당연히 있겠지. 임원이 없으면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기구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뽑아놓은 창립총회 때 뽑은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쓰고 연합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연합단체는 꼭 써야 되냐? 그건 아니죠.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맞는 거지. 그 다음 연합단체도 노동조합이잖아요. 얘네도 설립신고할 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명사수임 쓰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명사수이면 두 문자로 세 번째가 조합원 수니까 명사조이면 이럴 법도 한데 왜 굳이 명사수이면 이러냐. 조합원 명부라고 바꿀까 봐. 명부를 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설립신고서 A4지 한 장이에요. 거기다가 이거 빨리 써가지고 내면 돼. 규약 복사해가지고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규약에 뭐 쓸 거냐? 이게 다 참 너저분한데 어쩔 수가 없어. 외워야 돼. 그렇죠? 되게 잘 나오죠. 다음 중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종종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물론 이제 문제 하나로 잘 안 나오고 다음 중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선지 하나로 많이 나와요. 이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되게 부질없죠. 명목사조. 연대회임, 비변해쟁, 탄선규.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 자, 그래가지고 두 문자도 부질없죠. 뭔가 쓸쓸해. 명목사조, 연대회임, 비변해쟁, 탄선규. 이런 것들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가 있더라. 그 75페이지 보시면 그 박스 안에 그 두 개가 있죠. 왼쪽에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 오른쪽에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둘 다 당연히 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립신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런 서류를 어디에 낼 거냐? 행정관청에 내는 거지.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겠죠. 자 76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75페이지 죄송합니다. 75페이지 74페이지 자 10조 1항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조와 이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장관에게, 이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위노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그 외 노조는 얘네들한테 제출한다. 얘네를 우리는 행정관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외우면 헷갈려요. 근데 문제가 나오거든. 다음의 경우 설립신고서를 어디에 내야 되는가? 나온단 말이에요. 외울 게 아니야. 되게 쉬워요. 이 포맷만 알면 돼. 그냥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 장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특별시죠. 특별시장 이런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시 같은 경우에 뭐 어디로 해볼까? 뭐 수원시라고 할까요? 뭐 수원시장 그 다음에 서울 내에서의 이제 구청장, 뭐 관악구청장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요 세 가지 틀이 행정관청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우리가 연합단체예요. 무슨 노동조합 연맹 이렇게 하는 거. 연합단체다 무조건 장관이에요. 사이즈에 관계없이 연합단체는 무조건 장관. 그 다음에 우리가 조합원이 어느 범주에 있나 봤더니 전부 다 관악구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들이 모두 다. 그럼 서울시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지. 관악구청장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 조합원들이 관악구에도 있지만 동작구에도 있다. 이래버리면 관악구청장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서울시장,
장관까지는 갈 필요 없죠. 그다음 우리 조합원들이 서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다. 그건 장관이지. 서울시장이 커버가 안 되니까. 그런 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조합원들이 부산에만 있다. 부산시장. 그렇죠? 조합원들이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다. 장관. 이런 식이겠죠. 조합원들이 수원시 안에만 있다. 수원시장.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조합원들이 수원에도 있는데 안산에도 있다. 이러면은 경기도지사 이런 식이겠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청은 이 두 가지 서류를 받으면 얘네가 할 수 있는 건 셋 중 하나예요. 기본적으로는 3일 내에 줘야 되는데 3일이 넘어갈 수도 있죠. 우리 판례 입장이죠. 3일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일 내에 셋 중 하나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신고증을 교부하든가. 뭔가 서류를 빼먹었거나 서류에 누락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든가. 물론 보완 기간이 이제 20일 내죠. 아니면 반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반려하는 경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다이렉트로 반려하는 경우 딱 하나예요. 2조 4호 강목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익대표자가 가입돼 있다. 혹은 뭐 주로 정치운동을 한다.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만 다이렉트 반려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보완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이렉트 반려 사유는 2조 4호 강목밖에 없어. 대신 그 다음 반려 사유는 뭐냐? 보완을 요구했는데 보완을 안 해왔을 때 이럴 때 반려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게 이런 식이에요. 규약에 기재된 사항 중에 누락된 게 있으면 보완을 요구해야 되지만 규약 자체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반려한다. 그럴싸하지만 땡이죠. 그것도 보완이에요. 다이렉트 반려는 2조 4호 강목 그거밖에 없다. 그 외엔 전부 다 보완 요구고 보완을 안 해오면 그제서야 반려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릴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12조 내용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76페이지 가시면 시행령 7조가 있는데 산하조직도 신고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돼 있죠.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하부기관은 원래 노조가 아니니까 신고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 하부기관들이 특히 기업 단위 지구지회분에 기업별 노조인 양 활동하는 게 있다 보니까 요거 령 7조에 따라 신고증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받으면 그냥 우리 수험적으로는 받으면 아 법내 노조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 받아도 노조에 실질이 있다면 교섭, 협약, 쟁의행위는 판례 입장에 갈 때 가능하고 오케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3번에 노조법상 노조에게만 적용되는 노조법 총칙규정이 있어요. 6조 법인격의 취득이에요. 법인격의 취득이 뭐예요? 노조를 법인으로 하겠다 이거지. 법인으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등기하는 거지 등기. 등기하는 건데 이게 일반 단체는 단체 리더가 등기하고 싶어 등기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항에서 체크하실 거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꼭 규약 체크하시죠. 노동조합 대표자가 결단한다고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받아줘. 이거 규약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동조합 위원장인데 우리 노조를 법인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등기해야 되겠지.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규약이 없으면 총회 열어가지고 규약을 개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 비로소 할 수 있다. 그래서 1항 규약 체크하시면 되고요. 2항 등기한다. 당연한 거죠. 3항에서 사단법인을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처음 노조 만들었을 땐 소위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되는 거고 설립신고한 다음에 마찬가지죠. 아직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에요. 등기하면 드디어 사단법인이 되는 거죠. 그걸 좀 헷갈려요. 뭘 헷갈렸냐면 설립신고서를 받으면 사단법인이 된다. 아니죠. 신고증을 받으면 사단법인이 된다. 아니죠. 신고증을 받아도 우린 등기 아직 안 했으니까 여전히 법인격 없는 사단이에요. 근데 신고증을 교부받은 이후에 등기를 하면 사단법인이 되는 거지. 물론 예전에 이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바꿔낸 적이 있었어요. 뭐 한 20년 전 이럴 때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거의 틀리진 않았었고 근데 지금도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안 틀릴 거야. 그래서 우리 그 6조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건 1항이에요. 규약에 의하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뭐 총회 의결 이런 거 아니고 대표자의 결정 이런 거 아니고 규약에 일단 근거를 두고 있어야 2항에 의해서 대표자가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령 2조 가보시면 자, 77페이지 시행령 2조 어디다 등기할 거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는 당연한 거죠. 등기소에 등기하는 거지 뭐 그렇죠. 뭐 행정관청 이런 거 아니고 등기소에 등기한다. 노동부 장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 이거 등기는 등기소 가서 하는 거니까. 자 시행령 3조 그럼 어떤 거 등기할 거냐? 1번 명칭 이름 등기하고요. 2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기하고요. 3번 목적 및 사업 등기하고요. 4번 대표자의 성명을 주소 등기하고요. 여기까지는 잘 안 틀려요. 일단 낯이 있거든. 왠지 우리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랑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죠? 우리 이름이 뭔지, 주소가 어딘지, 우리 뭐 하는 단체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대표자가 누구고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에 되어 있고요. 5호가 좀 문제인데 해산 사유를 안 정했으면 말고 정했으면 그것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5호 정도만 좀 눈에 바르시면 딱히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시행령 4조 등기 신청 누가 하냐 1항 대표자가 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납득할 수 있죠. 또 누가 하겠어? 당연히 노동조합 위원장이 하겠지. 당연히. 2항 가보시면 등기 신청할 때는 규약을 첨부해야 돼요. 왜 첨부할까요? 규약의 등기의 근거가 있는지를 봐야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서 대표자가 등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규약을 첨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 설립신고증이 있는 애들만 등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법내노조의 지위를 취득해야 등기할 수 있다. 소위 법외노조는 등기를 못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어차피 법외노조는 아시는 것처럼 노조법이 창설한 규정들은 보호를 못 받죠. 노조법이 창설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이 뭐 껴들어온다, 뭐 관청에 도움받는다, 다 창설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아 당연하겠다. 정리해 보면 등기할 때 뭘 첨부하냐? 신고서 사본하고 혹시 얘를 원본 이렇게 되진 않겠지. 이제 원본을 왜 내겠어? 당연히 사본을 내야 되겠지. 원본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죠? 가지고 사본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니까 규약도 첨부하더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죠. 자, 시행령 5조랑 6조가 문제인데 오늘 정어표가 나갔죠.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거 좀 책에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올해 나올 거야 무조건. 자, 시행령 5조, 6조 얘는 무조건 나와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시행령 5조 관련해서 이런 거 다 반영해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그 최근 1년간 노동법 개정된 것들을 연구팀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마 이번 주 안에 우리 카페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은 1차 시험에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최근 1년간 개정 사항들은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 안에 카페에 올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우리 카페 가입 안 한 분들은 등급 신청 양식 그 공지사항 확인하셔가지고 꼭 그거 보고서 등급 신청하시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반영해가지고 이런 것들 반영해서 정오표도 뭐 도화 원투라든가 다 한꺼번에 올릴 거라서요. 이번 주 안에 그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령 5조 바뀐 게 뭐냐? 법인인 노조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이전 후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 그렇죠.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원일을 등기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옮겼다 이전 등기지. 자, 뭔가 바꿨다 변경 등기죠. 그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바꿨을 땐 이전 등기한다. 틀렸죠. 옮겼을 때 변경 등기한다. 틀렸죠. 그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옮겼으면 이전 등기고 바꿨으면 변경 등기지 뭐 당연히. 그래가지고 옮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대표자는 3주 내에 등기는 3주예요. 우리 소위 부속법령에도 뭐 잘 보는 부분은 아닌데 등기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시마특강 이럴 때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주로 예상하지는 않거든요. 거기도 3주였어요. 등기는 3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어디로 옮겼고 언제 옮겼다 이거를 등기한다. 이게 최근에 개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6조 변경 등기. 노동조합 대표자는 3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전 등기는 제외예요. 어차피 이제 이전한 경우는 이전 등기 하니까 거기다 포함되겠지. 그거 빼고 변경 후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만 수정하시고. 자, 그러고 나면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이 교부되었다. 그럼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플러스 등기, 법 6조에 있는 거. 이걸 이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등기는 해야만 되는가? 법인으로 만들어야만 되는가? 당연히 아니지. 선택하면 되죠. 우리가 법인격 사단으로 남을지 등기에서 사단법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사항이에요. 보통 등기하면 장점은 거의 뭐 유일한데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상은 노조 명의의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게 등기 문제가 있겠다. 자, 그러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어쨌든 신고증을 받아야만 보호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는 이제 사단법인으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이제 향유하기 위한 그 과정인 거고 신고증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내려가시면 7조가 있죠. 자, 잘 나오는 거 1항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 이걸 우리는 법내 노조라고 하죠. 신고증까지 있어야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니까 법내 노조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법의 노조라면 노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없고 분호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아시는 것처럼 분호 구제 신청의 신청인 둘 중 하나예요. 근로자가 하거나 노조가 하거나.
노조는 못한다. 예를 들어 지배기입의 분노구제 시청 이런 거 안 돼. 얘기하는 거죠. 대신 그런다 그래가지고 내가 법의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분노를 당했는데 불이익 취급의 예컨대 분노구제 시청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2항에서 그걸 얘기하죠. 2항 보시면 1항 규정은 81조 1항 1호, 2호, 5호. 1호랑 5호가 불이익 취급이고 2호가 반주합 계약이죠. 3호의 단축에서 거부 혜택은 어차피 노조가 하는 거고 4호의 지배 개입도 어차피 노조가 하는 거니까 근로자 개개인에게 이걸 보장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 취급과 반주합 계약에 의한 근로자 보호를 부인한 취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즉슨 법의 노조의 조합원이라더라도 노조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면 노동위원회 근로자 개인은 분노구제 시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항 노동조합 명칭 사용할 수 없다. 심지어 노동조합 명칭은 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노동조합 그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라고 그거 좀 썼다고 처벌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헌재에서는 아니야. 합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조 보시게 되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체크하실 것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도 사업하면 세금 내요. 노동조합의 뭐 조합비라든가 뭐 그다음에 간부들에게 이제 소위 전임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노동조합도 사업하면 세금 내야지 당연히. 그래서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그거 체크하시고 9조에서 차별 대우의 금지 이거 그냥 우리 음율로 기억하죠.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체적 공평대 정도는 신분 이렇게 가는데 가장 높은 확률로 오답은 국적이에요. 옆에다가 국적 X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적이 나오는 게 근기법 6조죠. 성국, 신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근데 그 외에 차별금지 사유가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 가장 유력한 오답은 국적이에요. 그래서 근기법 6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에서는 국적 나오면 아 이건가? 일단 의심하셔도 꽤 높은 확률로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적 X. 하지만 음리를 기억하시죠.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죄송합니다. 신체적 공평대 정당한 신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4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 설립 신고 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요. 한 번 신고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이 관리는 끝이 없어. 뭔가 바뀌면 변경사항도 신고한다. 자, 우리 시험 보실 때 이 변경 신고하고 변경 등기를 헷갈려 하는데 주의하세요. 우리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인의 등기 사항이 변경돼서 변경 등기하는 거하고 받은 신고증의 뭐 내용이 뭔가 변경돼가지고 변경 신고하는 건 다르죠. 변경 신고하는 건 노조법상 노조라면 다 하는 거예요. 변경 등기는 사단법인화되어 있는 등기된 노동조합만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인이 아니다. 그러면 변경 등기는 애초에 문제가 안 돼요. 이전 등기? 당연히 문제가 안 되지. 그래서 변경 등기하는 거랑 변경 신고하는 거 다르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문제에서 그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한 변경 등기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변경 신고를 물어보는 건지 그거 좀 주의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하도록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급한 게 있고 두 번째, 좀 덜 급한 게 있어요. 급한 건 어떻게 하냐? 30일 내에 신고합니다. 급하니까 두 문자로 명사대연이래요. 명사대연. 자, 제일 중요한 거. 노동조합 이름이 바뀌었다. 빨리 알아야지. 이게 바뀌었는데 얘네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사무실을 이전했다. 빨리 알아야죠. 그래 왜냐? 관할 행정관청이 바뀔 수 있으니까. 수원에 있던 노동조합이 안양으로 갔어요. 그럼 관할 행정관청이 수원시장에다가 안양시장으로 바뀌겠네.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대표자가 누군지 관심 되게 많아. 노동조합 위원장 관심 많아요. 그렇죠? 명사대. 마지막으로 의외로 연합단체 관심 많아요. 얘네가 민주노총인지 한국노총인지 관심이 많아. 그것도 빨리 신고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같은 경우에 명목사조 연대회의 연이 뭡니까? 연합단체에 관한 사항이죠.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규약에다가 써야 돼요. 근데 안 쓴 경우 많거든. 근데 그건 별로 관심 없어. 그냥 규약에 안 써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돼. 그래서 명사대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규약은 밑으로 빠져 있죠. 자, 안 급한 거 이거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한 번만 우리한테 통보해줘라 이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안 급한 거.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규약. 의외로 우리 법의 입법자가 규약 바뀌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의외로. 그래서 규약은 그냥 1년에 한 번만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대표자 외에 나머지 임원들. 우리 입법자가 관심이 있는 건 행정관청에 관심이 있는 건 또 관심이 있는 건 노조 위원장이 누군지가 관심이 있는 거지 노조 사무국장이 누군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겠다. 그 다음 조합원 수. 이거는 당연하죠. 조합원 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 이거 어떻게 신고나 이거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한다.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제일 잘 나오던 건
다음 중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닌 것은? 답은 명사대연 아닌 게 답이었어요. 조합원 수, 뭐 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도 되지만 이 두 번째 거에서 날짜를 내. 자, 보시면 13조 2항에서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있죠. 행정관청에. 이거 막 뜬금없이 노동위원회 이러면 틀린 거지. 왜 그러겠어요? 외울 게 아닌 게 설립신고를 행정관청이 하니까 변경신고도 행정관청이 해야지. 그럼 나중에 해산신고는 당연히 행정관청이죠.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당연히 행정관청이겠지. 그거를 뭐 외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노동위로 바꿨다 틀린 거지 당연히. 오케이. 자, 아무튼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되는 게 있는데 다만 1항의 규정에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많은 거지 뭐. 예를 들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러니까 임원이 싹 바뀌었는데 대표자는 이미 30일 내에 신고했을 거야. 그러면 1월 31일까지는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만 통보해주면 되겠지.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1호, 2호 보시면 되고 3호, 11월 30일을 체크하시죠. 요거를 바꿔요. 뭐 1월 1일 이런 식으로. 뭐 혹은 뭐 2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꿉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죠. 조합원 수는 매년 마지막 날 결산해요. 매년 마지막 날 우리 12월 31일이고 내년이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데 내일이면 한 살 더 먹는데 슬프다. 근데 우리가 조합원 수는 세봐야지. 해주고 마지막 날 기점으로 조합원 수를 세고 언제까지 통보하냐? 한 달 내에. 이러면 딱 맞죠. 12월 31일, 1월 31일. 1월 1일 아니에요. 그렇죠. 1월 1일 아니니까.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 1월 1일이 나오는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최저임금 결정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돼. 그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노조법엔 그런 거 없어. 노조법엔. 그래서 11월 31일, 1월 31일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노동조합 설립 뭐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내용들이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내부적 운영에 있어서 또 컨트롤이 들어와. 뭘 하냐? 14조에 의하면 이건 13조였죠. 자, 14조에 의하면 서류 비치 문제가 있어요. 자, 서류 비치 문제. 우리 회사도 취업 규칙이라든가 뭐 기숙사 규정, 근기법과 시행령의 뭐 주요 요지 이런 것들을 비치하도록 하죠. 그게 14조에 있지 않습니까? 근기법 14조. 근데 공교롭게도 노조법 14조야. 서류 비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서류 비치할 거냐? 30일 내에 하라고 하는데 30일 자체는 잘 안 틀리는 것 같고 아무튼 30일 내에 비치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뭐 두 문자로 뭐 앞글자 따가지고 조규임회제 이렇게 들어가죠. 조규임회제를 비치한다. 그럼 보시면 그게 지금 14조 1항 각호에 있죠. 1호 뭐겠어요? 조합원 명부예요. 이거는 3년간 보존한다? 말이 안 되지. 조합원 명부는 업데이트는 되겠지만 계속 있어야지. 그렇죠? 두 번째, 규약. 당연히 계속 있어야지. 3년만 이런 게 어딨어. 물론 중간에 규약 개정되면 업데이트는 되겠지. 하지만 계속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임원 성명 주소록 마찬가지예요. 임원이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는 되겠지만 계속 두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1호부터 3호까지는 3년간 보존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 4호 회의록. 회의가 너무 많아요. 노동조합의 총회도 있지만 대의원회도 있고 노동조합 규약에 의한 무슨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뭐 상임운영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뭐 예를 들어 회의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지. 무수히 많은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회의주의자들. 회의가 너무 많아. 그럼 모두 다 보통 규약에 의해서 모든 회의에 회의록을 만들어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니까. 예를 들어 사용자랑 교섭한다? 교섭 관련된 것도 보통 회의록을 만들어요. 하다못해 노사협의를 한다. 아예 근창법에 있죠. 간사를 하나씩 두라고. 간사들이 회의록을 만들어요. 그리고 회사 내에 있는 회사와의 회의든 노동조합 내부 회의든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계속 보존하나. 그러니까 너무 친한 건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3년간만 보존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예를 들면 영수증 뭐 이런 거. 이거 언제까지 막 20년 지난 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어딨겠어.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3년간 보존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조규임 얘는 업데이트는 되겠지만 버리면 안 돼. 당연히 항상 비치가 돼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3년간 보존하는 건 회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지론인데 주관식은 말할 것도 없고 객관식도 이해하면 생각보다 암기 부담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잘 나오는데 잘 못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고 나면 노동조합의 기관이 나와요. 자, 기관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15조에 의하면 소위 정기총회가 있어요. 노조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자, 기억을 떠올려보시면 1년 동안 총회나 대의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해산당할 수가 있죠. 왜냐? 그것만으로도 노조 활동을 1년간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조 활동을 1년 이상 안 한 걸로 보는 거 둘 중 하나죠.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거나 총회 대의원회 혹은
조합비를 거둔 사실이 없거나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해산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 매년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얘를 뭘로 바꾸냐면 매년 1회 이상인데 6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바꿔요. 그럼 이게 왜 헷갈리냐? 회계감사 때문이지. 회계감사가 6월에 1회 이상이니까 그거 좀 사실 틀릴 게 아닌데 생각보다 많이 틀려. 생각보다 의외로 안 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양 뭐 대표자는 총회 의장 뭐 뻔한 얘기니까. 자 그러고 나면 16조에서 총회 의결 사항이 나와요. 여기 있는 사항들은 총회에서 하든 혹은 규약을 통해서 대의원회에서 하든 해야 되겠죠. 이게 그 보시면 두 문자를 앞글자 따가지고 이제 규임단예 기연합조 이렇게 가져갑니다. 좀 헷갈리는 게 규약의 기재사항이랑 그 총회 의결사항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명목사주였지 이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 헌법 뭐 이런 느낌이니까 뭐가 좀 많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길구나 명목사조 연대 외임 비변 내정 탄성규 가면 되고 그 가장 중요한 사항들 그 엑기스들은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겠구나. 규임단의 기연합조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80페이지에 규임단의 기연합조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총회 의결 정족수가 나와요. 정족수.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일반 의결 정족수, 기본 원칙, 과반 출석, 그 다음 플러스 출석 조합원의 과반 찬성이죠. 근데 우리가 3분의 2 이상의 특별 정족수를 요구하는 게 있죠. 요거만 외우면 되겠지. 시험에 잘 나오죠. 다음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게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요것도 좀 딥하게 들어가면 문제를 진짜 더럽게 낸다고 치면 그거를 그 조심할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중에 3분의 2죠. 재적조합은 3분의 2가 아니고 그렇죠? 재적조합은 과반수 아니고 출석한 조합원 중에 과반수죠. 그러니까 재적조합원 중에 과반수가 일단 와야 되고 그 온 사람 중에 과반수 혹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거 이해졌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출석조합원을 재적조합원 이렇게 바꾸면 틀린 거긴 한데 그렇게까지 더러운 짓은 안 하더라고. 아직까지는. 자, 아무튼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나오는 건 과반인지 3분의 2인지 그게 중요하죠. 그럼 3분의 2만 기억하면 돼요. 뭐가 3분의 2냐? 뭐가 엄청 길게 나와 있는데 별거 아니야. 자, 규약에 대한 거. 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만들거나 고치거나. 규약을 없애면 노조가 아니지 그거는. 단체성이 상실되는 걸. 그렇죠? 그래가지고 규약이 될 수 있는 건 만들거나 고치거나. 근데 규약은 대한민국으로 치면 헌법이에요. 엄청 중요하지. 전부 다 특별 정족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임원에 대한 거. 임원. 뽑을 때는 과반이죠. 자를 때는 3분의 2예요. 왜냐? 뽑는 것보다 자르는 게 더 신중해라. 이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임원의 해임. 자르는 게 신중해야지. 이게 3분의 2고요.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게 뭐예요? 합병, 분할, 해산, 조직은퇴, 변경 돼 있었어요. 합병, 분할, 해산, 조직은퇴, 변경. 조직이 뭔가 바뀌는 거죠. 이걸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 변동이라 그래. 그래서 조직 변동. 얘는 3분의 2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단체 가입할 때는 여기 없잖아. 연합단체 가입할 때는 우리 노조가 소속된 단체가 있냐 없냐의 문제지 우리는 바뀐 게 없죠. 우리는 조직 변동된 게 아니에요. 합병은 노조가 커지고 분할은 노조가 작아지고 해산은 노조가 없애주고 조직의 대표인 경우 노조 껍데기가 바뀌는 거니까 조직의 변동이 있는데 연합단체 가입할 때는 우리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소속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과반이에요. 다만 변수가 있죠. 어떤 변수가 있냐. 1차에서 이렇게까지 될까 싶긴 한데 만약에 우리 노조 규약에 연합단체가 써 있어요. 그럼 규약을 바꾸지 않고서 탈퇴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규약을 위반한 그 결의 처분되지 않습니까?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합단체가 규약에 기재가 원래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돼 있으면 규약 변경을 전제로 탈퇴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연합단체 가입할 때도 규약 변경 때문에 3분의 2가 된다. 그렇게 참고로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임원을 뽑을 때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후보자가 여러 개 있으면 과반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결선 투표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선 투표제는 뭐 실제 모든 사람 뽑을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정당 대표 뽑을 때도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있으면 걔가 되지만 1차 투표에 과반이 없으면 1등과 2등 모아가지고 결선 가졌습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그게 결선 투표제입니다. 그럼 결선 투표제 어떻게 줄 거냐?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거 체크하시죠. 자, 16조 3항 가보시면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대표자의 결단 이런 거 아니고
규약에 의해서. 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를 뭐 총회 의결 이런 걸로 바꾸는 경우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규약에 의해서. 규약이 있어야 돼. 근데 결선 투표하고 싶은데 규약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안건 발의해가지고 거기서 규약 개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임원 투표 다시 하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자, 상항에 나오는 게 직비무죠. 직비무로 해야 되는 거. 자, 차이를 이렇게 이해하세요. 3분의 1로 하는 거는 신중해야 되는 거. 신중해야 되는 건 3분의 1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럼 뭘 신중할 거냐? 규약. 무조건 신중해야지. 헌법인데 이거는. 신중해야 되고. 임원을 뽑는 거에 비해 자르는 건 신중해라. 그 다음, 조직 자체에 뭔가 변동이 오는 것들, 신중해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에 반해 직비무를 하도록 하는 건 왜 하냐면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내부에 정파 라인들이 있을 건데 A 정파가 있고 B 정파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거를 거수로 공개 투표한다 위원장 하는데 그럼 조합원들이 반으로 갈라져요. 이거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하는데 전 국민들의 실명 투표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말이 되나 이게. 그러면 뭐 여기 안에서도 막 다 갈라주고 김기범은 누굴 찍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거잖아. 그게 뭐라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투표 안 하겠지. 그렇죠? 내가 누구 찍은 사람이야로 낙인 찍힐 바에야 그냥 안 하고 만다. 안 해버리겠지. 그러니까 사람 관계 문제가 되는 거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뭘 직비무할 거냐? 규약 중요하지. 그렇죠? 규약은 뭐 제일 중요하지. 3분의 1로 하고 직비무로 한다. 그 다음 임원을 뽑든 자르든 이거 사람 관계죠. 비밀을 지켜줘야 돼. 그래서 직비무로 한다. 16조에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근데 플러스 우리 직비무가 더 있죠. 17조에도 있고 41조 1항에도 있어요. 이게 뭐였냐? 첫 번째, 대의원 선출. 마찬가지예요. 임원을 뽑는 거는 대통령 뽑는 거고 대의원을 뽑는 거는 국회의원 뽑는 건데 어쨌든 라인이 갈라진단 말이야. 거기서 이 조합원은 누구 라인 이거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것도 좀 비밀 보안 유지가 중요하겠다. 사람관계 문제가 있으니. 마지막으로 파업하려고 그러는데 파업 찬성파 반대파 또 얼마나 싸우겠어. 거기서 얘는 무슨 라인 안 되겠죠. 쟁의행위 찬반 투표 41조 1항. 이렇게 기억하시면 생각보다 할만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데 여기 없는 게 있죠. 임원 선출, 그 다음에 이거 조직 형태 변경, 조직 변동 이런 것들은 여기는 없지만 다시 한번 여기 있지만 여기 없는 거, 예를 들어 임원 선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지만 여기 없는 거, 조직 형태 변경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깔고 넘어가시죠. 자, 18조 가보시면 임시총회 소집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1항이야 대표자가 하는 거니까 문제 없고 2항부터가 문제인데 대표자가 원치 않아도 하는 경우죠. 일단 3분의 1이 잘 나오는데 잘 안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3분의 1이죠. 임시로 한다. 그럼 웬만하면 3분의 1이야. 구성원들이 원해서 해야 된다. 웬만하면 3분의 1이죠. 물론 부속법령에서 안 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3분의 1, 웬만하면. 그래가지고 3분의 1, 이건 잘 안 틀립니다. 그럼 뭐가 틀리냐? 노동위원회 의결이 있고 없고, 그걸 많이 틀리지. 그래가지고 노동위 의결이, 다음 중 노동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것은 되게 잘 나와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행정관청이 자기들이 결정하기에 너무 전문적인 영역들.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관악구청장이 뭐 한다고 치고 노동조합 관리에 있어서 관악구청 정도의 사이즈에서 걔네가 전문적으로 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시청쯤 되면 모르겠다. 근데 이제 구청 어려워. 그러니까 노동의 의결이 필요한 것들아.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게 필요한 거, 부담스러운 거 이런 게 노동위원회 의결이 필요하겠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8조에서 뭡니까? 대표자가 있을 때는 의결 필요 없고 없을 때는 필요 없고 대표자가 있는데 고의로 해태할 때는 의결받도록 하죠. 왜 그러냐? 없으니까 지명한다. 이건 부담 없는데 있는데 딴 사람을 지명한다.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의결 이런 겁니다. 노동조합 내부에 규약이 있는데 행정관청에서 고치래. 노동위원회 의결 부담스러우니까. 노사가 단협을 체결했는데 행정관청이 고치래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규약 변경은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의결 이런 식이죠. 자, 노동조합을 강제로 행정관청에 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노동위원회 의결 이런 식이죠. 자, 이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협에 적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노조 없는 다른 회사에도 이거를 적용시키고 싶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기는 우리 회사에 노조가 없는데 막 임금을 올리래. 노동위원회 의결 이런 식인 거죠. 그래가지고 노동위 의결은 좀 부담스럽겠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잘 나오는 게 18조예요. 이거 크로스하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부담스럽냐 안스럽냐 그거 위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런 식의 문제에서 맨날 나오는 트릭인데
의결하는 사람이랑 결정하는 사람이 다르죠. 여기서는 지명권자는 행정관청이에요. 의결을 노동위원회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위원회가 지명한다. 땡이죠. 같은 패턴은 다 나와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해서 노동부 장관이 채임을 결정 고시하죠. 근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 고시한다. 땡. 그렇죠? 걔네들은 의결을 하는 거지. 그거 맨날 나오는 패턴이니까 항상 일단 노동위가 뭘 결정한다. 일단 이상한 거야. 노동위가 직접 결정하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위가 결정한다.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긴급 조정 들어간 이후에 강제 중재 결정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중노위원장이 하죠.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는 그다음에 얘 말고도 무슨 위원회들은 보통 의결을 하지 보통 결정하진 않아요. 100%는 아닌데 되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노동위원회가 뭘 결정한다. 일단 다 이상한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얘기 들어가죠. 자, 19조에서 보시면 7일 전 날짜가 있긴 한데 잘 안 틀려요. 근데 이제 오히려 많이 틀리는 게 두 번째 줄에 동일한 사업장 이래 많이 틀리지. 그렇죠? 동일한 사업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오래 할 필요 없으니까. 이 경우 뭐 가지고 하냐? 규약으로. 마찬가지죠. 총회 의결 이런 거 아니고 규약으로. 뭐 지도부의 결정 이런 거 아니고 규약으로. 그래서 동일한 사업장 규약. 그거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에 대의원회 가시면 17조 대의원회가 있죠. 다른 것도 보시면 되고, 다른 것들을 보시면 되고, 어디서 보시면 되고, 사항에서 그 임기가 나오죠. 임기는 그냥 3년이에요. 임기. 예를 들어서 그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위원들 임기 3년이에요. 노동위원회법상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회 임기들 3년이에요. 자, 대의원의 임기 3년, 임원의 임기 3년, 다 3년이야. 근데 임기가 3년이 아닌 게 있어요. 자, 이제 일반적 의미에서의 임기는 그냥 3년이에요. 근데 3년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뭐 공식적인 줄임말은 근면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여서 근면위 이래 부릅니다. 근데 이제 노동계에서는 요거 좀 조롱하는 의미로 근심스럽다 해가지고 근심이 뭐 이래 부르는데 아무튼 근면위로 부르든 근심위로 부르든 근면위 위원들은 임기가 2년이죠. 근데 우리 최근에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이 돼가지고 거기도 비슷한 게 들어왔어요. 노조법에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공무원 교원노조법에는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있죠. 걔네들은 임기가 또 3년이야. 좀 달라. 가지고 그거 좀 주의하시고. 가지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임기가 기본적으로 2년이다. 요거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4번에서 규약 및 결의 처분의 시정 나와요. 자, 21조에 의해서 규약이 위법하다. 시정 명령을 내리죠. 근데 행정관청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의결 이런 겁니다. 그다음 노동조합이 뭔가를 결의 처분했어요. 근데 그게 법을 위반했어. 그럼 행정관청이 또 시정 명령을 내리겠지. 또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의결 이런 겁니다. 근데 노동조합이 뭔가를 총회, 예를 들어 총회를 통해 뭔가 결정했는데 그게 법령 위반이 아니고 규약 위반인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짜잘짜잘하게 행정관청이 막 규약 봐가면서 아 이거 위반인가 이거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이해관계인, 뭐 예를 들면 조합원이겠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우니까 노동이 의결을 얻어가지고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여기서 노동조합이 뭔가를 결의 또는 처분을 했는데 그게 법령 위반이 아닌 규약 위반이다. 그럴 때는 이해관계인 신청이 필수로 요구된다. 그걸 좀 기억하시죠. 바로 밑에 내려가시면 첫 번째 그 밑에 박스 시정명령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내에 이를 이행해야 돼요. 웬만하면 30일이야. 그래가지고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보통 30일이에요. 예를 들어 근기법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 명령이 나왔어요. 언제까지 이행해야 되냐? 30일이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30일이다. 물론 아는 게 있죠. 아는 게 있는데 뭔가 명령이 떨어지면 이행기한은 웬만하면 30일이다. 그렇게 좀 가져가면 됩니다. 아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30일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82페이지. 자, 5번 보시면 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데 두 번째 줄 규약 체크하시죠. 뭔지 아시겠죠? 자, 규약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내부 통제권 행사한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그럼 내부 통제권 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제재를 가하는 거니까 조합비를 안 내서 제재하겠다.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왜 규약으로 하도록 돼 있냐? 아까 기억 떠올려 보시면 자, 명목사조 연대회의인 비변회쟁 탄선규. 그래서 규가 이거예요.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규약에 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내부 통제권은 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총회 의결 이런 거 아니에요. 규약에. 그렇죠. 규약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세 번째 하이픈 내려가 보시면 세 번째 하이픈. 자, 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더라도 탈퇴 조합원들에게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 안 된다. 이거를 보통 뭐라 부르냐면 노동조합의 분열이다. 이래 불러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공식 결의로 찢어진 분할이 아니고 노동조합 내부에 갈등이 생겨서 일부 집단이 통으로 나와버렸다. 노동조합의 분열 이럽니다. 이런 경우에 얘네는 재산 분할 청구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안 되죠. 일단 우리는 노동조합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그냥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 안 되는지까지는 몰라도 돼. 그냥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노동조합이 등기해가지고 사단법인인 경우는 재산을 이 법인이 단독 소유하니까 조합원들에 대한 분할 청구권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등기 안에서 법인기 없는 사단은 어떻습니까? 피법인 사단. 재산을 총유 형태로 소유하죠. 뭐 합유 뭐 이런 거 아니고 총유, 공유 아니고 그렇죠. 총유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것도 분할 청구권 인정 안 된다. 그래서 분할 청구권 인정됨 땡이에요. 자, 실제로 분할 청구권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노조를 해산하면서 아예 뭐 조합원들 개개인들에게 나눠주는 걸 의결하는 거예요. 자녀 재산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분할한다. 이래버리면 떨어져 나가는 이 새로운 노조 얘네가 지분만큼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 근데 조합원 개개인들의 분할 청구권 안 돼. 그거 좀 기억하시고. 내려가시면 2, 3조 임원회 선거들이 있습니다. 자, 1항에서 아까 대의원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노동조합 내부에 임원을 뽑는다. 이거는 국가로 치면 대통령과 각부 장관 뽑는 거죠. 노동조합 내에서 대의원을 뽑는다. 국회의원 뽑는 거예요. 국가로 치면. 그럼 얘네들을 뽑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초기업 노조예요. 상관없지. 그렇죠? 우리 조합원이 아무나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기업별 노조인 거야. 혹은 초기업 노조의 기업 단위 지부지의 분해인 거예요. 이 안에서 정말 우리 회사 안에 임원이나 대의원을 뽑는다. 그때는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얘가 뽑혀야 되겠죠. 그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전임자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83페이지에 두 번째 줄 업무상지에 문제가 있죠. 빠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상부연합단체, 그 다음 불법적인 활동, 그 다음에 쟁의단계 이유활동. 그래가지고 노조 전임자가 업무상지가 안 되는 세 가지. 이건 알아야지. 그렇죠? 상부연합단체, 그 다음 불법적인 활동, 그 다음에 쟁의단계 이유활동. 세 개는 업무상지가 안 되더라. 근데 상부단체처럼 보이지만 상부단체가 아닌 게 있죠. 그게 초기업 노조 활동. 그거는 상부단체 활동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금속노조의 무슨 기업 지부장이 금속노조 활동하다가 재해를 당했다. 이건 업무상재해가 돼요. 왜냐? 금속노조는 이 자체가 우리의 노동조합이지. 본조라고 하죠. 본조. 본조 활동인 거지. 상급단체가 아니고.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7번 가보시게 되면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있어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자, 2항을 보시게 되면 2항 세 번째 줄에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죠.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혹시 얘를 초과하는 이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는 건 맥시멈을 잡아놓은 거죠. 노동법 기본 정신은 니네 마음대로 하지만 최소한은 이 정도 해줘 이런 건데 얘는 니네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 못 넘어 이런 거니까 초과하지 않는 범위 그거 하나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사조의 2 가보시면 2사조의 2 양가로 2번 84페이지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1항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여서 우리가 보통 경사노위 이래 부르죠. 경사노위 체크하시고. 자, 우리 노동법에서 무슨 위원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노동부 장관 밑에 있어요. 보통. 근데 노동부 장관 밑이 아닌 것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경사노위에 있어요. 노동부 장관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공무원 노조법상 교원 노조법상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마찬가지예요. 경사노위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노위가 있고 그 밑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사노위 위원장도 있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어떤 위원장인지 헷갈리지 말고 경사노위 밑에 있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그래서 우리는 경사노위 위원장도 나오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나와요. 그 두 개 헷갈리지 않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법에서 또 노동부 장관 밑에 있지 않은 게 또 있어요. 그게 뭐 있냐? 외국인법에서 외국인 인력 어쩌고 정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무총리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 추가하실 거 외국인 고용법 여기에 외국인 정책이 어쩌고 뭐 위원회가 있어요. 얘는 국무총리 밑에 있다. 그래서 노동부 밑에 있지 않은 것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하나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혹은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경사노위 밑에 있다. 두 번째로 외국인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국무총리 밑에 있다. 그 두 가지를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깔아놓고 봅시다. 2항 가보시면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 의결하고 자 결정을 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의 의결을 하는 거지. 말씀드렸죠. 같은 패턴.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3년은 안 틀리는데 의결할 수 있다. 그거 주의하시죠. 해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제일 처음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이 상한선 이거를 의결한 거는 2010년 6월 달이에요. 그리고 한 3년 운영해보고 나서 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걸 해가지고 2013년도 6월 달에 재의결을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어요. 12년째. 왜 그러냐? 할 수 있다니까. 해야 한다 아니고 그대로 쭉 가고 있다. 이 느낌. 3년마다. 그 다음 3항 보시면 경사노위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경사노위 위원장을 누구로 바꿀까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꾸지. 자, 볼게요. 노동부가 이렇게 있고, 노동부가. 더 특별위원회로 경사노위가 있어요. 경사노위 밑에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심의 의결했어. 그러면 경사노위 위원장한테, 그냥 안 나와 있지만, 보고하겠지,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습니까? 여기 의결하면 이게 경사노위 위원장도 보고할 거예요. 그럼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얘기죠. 얘 제끼고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해봐야 몇 년 되지도 않았어. 몇 년 전에는 이 금면위가 노동부 밑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 의결된 거를 장관에게 바로 통보하면 됐겠지. 지금은 경사노위 밑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단계를 거쳐야 돼.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다이렉트로 장관에게 가는 게 아니고 경사노위 위원장을 타고 간다. 그거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항 보시게 되면 장관은 통보한 면제 한도를 고시한다. 이게 실제로 결정 고시 권한은 장관한테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같은 패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항 가보시면 이 위원회는 노사공이죠. 노사공. 일단 주의할 거 우리는 모든 법에 공익위원이 있어요. 정부위원은 뭐 있긴 있거든요. 그 부속법령에 아주 지엽적인 부분인데 그 정부위원이 있는 게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부위원은 없어요. 공익위원이야. 그래서 잘 나오는 트릭 중에 하나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그렇게 이제 바꾸는 게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속법령 그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정부위원이 있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노사정이 아니에요. 노사공 플러스 정 이런 식이지. 그래가지고 공익위원 빠지고 정부위원 들어가 있다 다 틀린 거야. 그거는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정부위원 아니고 공익위원이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사공이 있으면 적어도 노사위원 수는 적어도 무조건 동일해야 되겠지. 그래야 공평하니까. 그러니까 몇 명인지 봐야 되는데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555예요. 555.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는 999죠. 이렇게 두 개는 꼭 알아야 돼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555, 최저임금위원회 999. 그거 이제 필수라서 각 위원회 위원수는 뭐 잘 나오지. 어딜 가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 555, 최저임금위원회 999. 그건 필히 기억해야 되겠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시행령 11조의 3 가볼게요. 시행령 11조의 3. 그 전에 그 위에서 바로 위에 7항 보시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노사공이 들어오는 위원회들, 최저임금위원회도 그렇고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노사공이 들어오는 위원들은 3분의 1을 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너무 이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다 과반이야.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과반이죠. 물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3분의 2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재의결할 때. 그땐 3분의 1로 하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과반이죠. 그래서 노사공 위원 나오는 건 그냥 과반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세 집단이 아닌 두 집단이 있는 거, 노사위원끼리 있다. 이런 것들은 3분의 2도 가능성이 있겠지. 그러니까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기본적으로 3분의 2인 거예요. 그거는 노사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가지고 노사만 있는 것들은 과반인 경우도 있고 3분의 2인 경우도 있지만 노사 공이 있는 건 그냥 과반이야 이거는. 오케이. 해가지고 요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행령 11조 3 가보시면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원들을 위촉해요. 자 볼게요.
자, 위에서 그 5항하고 연결되는 건데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위원을 누가 추천하냐? 근로자위원은 노동계에 추천하는 거고 사용자위원은 경영계가 추천해요. 그 다음에 공익위원은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이제 뭐 순차 배제하는데 아무튼 추천을 받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을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누가 위촉하냐? 경산의 위원장이 하는 거죠. 노동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노동부 밑에 있던 것들을 경산의 밑으로 옮겨놨지 않습니까? 경산의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뭔가 여기 위원장한테 역할을 줘야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정 낭비 같아요. 이거 그냥 해가지고 통보하면 또 일로 가고 복잡하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위원 위촉권은 장관에게 있는 게 아니고 경산의 위원장한테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위원들이 위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사공 위원들 총 15명이 쌓였겠지. 그럼 이 안에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뽑을 거예요. 누가 뽑겠어요? 위원회에서 뽑는 거지. 위원들이. 누구 중에서? 공익위원 중에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시행령 11조에 오고 가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임기가 2년인 게 있다. 그거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항상 보통 이런 식의 위원들은 보궐위원은 항상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쉬워요. 어쨌든 추천 절차 있고 거기서 위촉도 하고 하는데 그거 한 큐에 편하지. 뭐 보궐위원 있다고 또 추천해가지고 막 좀 위원장이 위촉하고 막 복잡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속하면 이게 막 다 꼬이니까 예, 보궐위원 생기면 딱 요만큼만 하게 해가지고 이때 또 한 큐에 또 추천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때 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다 꼬이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항상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에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시면 시행령 11조에 6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 60일 체크하시고 60일 이내에 심의를 한다. 60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항에서 간사를 두는데 마찬가지로 경산호위 위원장이 지명한다. 해주고 위원도 경산호위 위원장이 위촉하고 간사도 이제 경산호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항이랑 5항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면 4항, 5항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4항, 5항. 이 보시게 되면 각종 위원회 밑에 뭐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 내에 무슨 전문위원회가 어쩌고 뭐 전문위원이 어쩌고 특별위원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각종 위원회 하위 기관으로서 무슨 특별위원들이나 특별 뭐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줄 수 있다요. 거기서 두어야 한다가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근데 안 나와. 그냥 이건 둔다요. 둘 수 있다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최저임금위원회도 그 밑에 둘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다 둘 수 있다요. 두어야 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회 밑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95% 확률로 이거는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시면 회계감사가 있어요. 자, 1항에서 25조 1항. 자, 그거 빼먹었다. 자, 왼쪽에서 자, 24조의 2에서 84페이지 24조의 2의 6항 보시죠. 아까 했던 얘기인데 6항 요거. 자, 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 위원회가 선출한다. 자,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얘기죠. 이 위원들은 노사공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일단 추천 명단이 있으면 경산호위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요. 그럼 총 15명의 위원들이 풀이 구성될 것이고 이 안에 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당연히 공익위원 중에 뽑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노사위원 중에 한 명이 위원장한다? 이상하지, 당연히. 그래서 공익위원 중에 누가 뽑냐? 경산호위 위원장이 뽑는 게 아니고 이 위원장은 이 위원들끼리 내부적으로 내부 투표하겠지. 그래서 이걸 그렇게 뽑는다. 그거 두 개 헷갈려 하니까 주의하세요. 위원 위촉은 경산호위 위원장이 하지만 위촉된 위원 중에서 이 위원장은 위원들이 공익위원 중에 뽑는 거지 경산호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경산호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건 간사를 지명하는 거지. 오케이. 그거 추가하시고 헷갈려 하니까 주의하시죠. 자, 25조 회계감사 1항에서 6월에 1회 체크하시고 이거 별거 아닌데 은근히 틀리더라고. 총회는 1년에 한 번. 회계감사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6월에 1회죠. 자, 2항에선 주어를 체크하세요. 회계감사원은 이거예요. 일종의 1항이 정기회계감사면 2항은 임시회계감사예요. 그럼 임시회계감사를 노동조합 대표자가 하냐? 그럴 리가 있나? 얘를 노동조합 대표자로 바꾸는데 생각보다 오점률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 그럴싸하거든. 근데 임시회계감사를 대표자한테 시키면 대표자는 절대 안 하죠. 자기가 불리한데. 자기에 대한 회계감사를 뭘 하나? 안 하지. 그러니까 회계감사원이 임시회계감사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방가로 2번.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건데 회계감사원의 자격이에요. 이 회계감사원을 꼭 외부에서 해야 되냐? 아니에요. 보통 내부에서 해. 근데 필요에 따라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부에 누가 하겠냐?
회계법인, 회계사 이런 애들이 하겠지.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회계사들의 좀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정권 잡았던 그분께서 얼마 전에 탄핵되신 그분께서 노동조합 내부에 대한 감사 이쪽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이 회계사들 얘기에 들어왔다. 근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의할 거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회계법인이나 회계사에게 꼭 맡겨야 되냐?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이거. 그걸 생각하시고 무조건 회계사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보시죠. 자, 시행령 11조의 7, 1항. 자 1항 뭐 보시면 되고 2항 같은 경우에 대표자는 다음의 경우에 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요. 해야 한다 아니고. 그래서 회계사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꼭 들어온다. 아니야. 노조가 위원장이 결단하면 이 요건 하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노조 위원장이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 위원장이 할 수 있냐? 1호, 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대표자는 원래 많은 권한이 있죠. 내가 볼 때 이거는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겠다. 이런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안 하겠지. 그렇죠? 왜냐면 자기를 감사하는 거니까. 할 리가 없어. 근데 아무튼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조합원 3분의 1 혹은 대의원 3분의 1 이런 거예요. 일종의 임시총회 소집 비슷한 거죠. 3분의 1. 이런 건 보통 3분의 1이에요. 안 틀리겠지? 이 경우도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꼭 외부에 맡겨야 되냐?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보시고 내려가시면 양가로 3번에 양가로 3번 시행령 11조의 8에서 시행령 11조의 8 기본적으로는 2개월인데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하는 경우는 3개월로 하죠. 왜 이게 더 기냐 기간이 전문적인 애들이 하는데 외부인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더 길다. 외부에 맡겼을 때 3개월 그거나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뭐 눈에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뭐 시행령 12조에 날짜 같은 거 있는데 날짜에 뭐 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자 5조에서 노조 활동 문제가 있어요. 노조 활동 문제. 자 여기서 사망을 보시면 87페이지 5조 3항 요거 보시게 되면 3항에서 체크할 건 두 가지예요. 분호 구제 신청. 부당 해고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해고됐는데 내가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됐다라고 주장해야 소위 종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지. 그냥 나는 억울한 해고예요. 이런다고 조합원 지위를 보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노조 활동 때문에 억울하게 해고되었다. 이렇게 주장해야지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부당 해고하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확정 판결시까지 이런 거 아니에요. 중노위 재심 판결시까지. 이거를 확정 판결시까지 이래버리면 이게 분호가 아닌 게 명백한 건들도 조합원 자격 유지 때문에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자격 유지 때문에 막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남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노위 재심 판정 있을 때까지 다 잘라버린 거지. 그래서 분호 체크하시고 중노위 재심 판정 체크하시고 자 내려가시면 1번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노동조합의 해산 돼 있죠. 해산. 자 28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다음의 경우 해산해요. 자 1호부터 4호까지가 있는데 1호부터 3호까지는 노조의 의지에 의한 해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에서 신고하도록 하죠. 어디다가 하냐? 행정관청에. 왜냐? 설립신고, 변경신고 거기다 하니까. 해산신고도 거기다 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표자가 15일 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근데 4호는 해산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 의무가 없어요. 해산을 당하는데 뭘 신고해? 그렇죠? 신고할 사람도 없어 사실. 왜 해산 당합니까? 임원이 없으니까 당하지. 임원이 없고 활동을 1년 이상 안 했고 활동을 안 했다는 건 여기서 엔드가 아니라 우어죠. 조합비를 안 걷었거나 총회대의원이 안 했거나. 오케이. 그래가지고 다시 기본 요건은 엔드. 임원이 없고 활동을 안 했고 부담스러우니까 노동이 의결을 얻고 그럼 누가 해산시키는 거냐? 행정관청이 해산시키는 거죠. 노동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관청이 해산을 시킨다. 그래 보면 됩니다. 자 내려가시면 시행령 13조가 있는데 사망 정도 보시면 사망 정도. 노동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의결할 때 해산 사유 발생 이후의 활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 이미 소위 휴면 노조가 돼 있는데 행정관청이 해산시키려고 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뭐 하는 거 이딴 거 고려하지 마라. 이런 거 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섭 넘어가시면 자 2절에서 교섭의 당사자에서 오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노동조합 대표자예요. 왜냐? 대표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담당자니까. 그렇죠. 가지고 당사자 아닌 담당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죠. 그리고 대표자만 옆에다가 대표자 X 이렇게 하면 되겠지. 대표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담당자가 된다. 그렇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네 번째 보시면 지부분해가 있죠. 이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X인데 예외적으로 O. 이게 맞긴 맞아요, 사실은. 근데 1차에서는 그냥 O예요. 왜 그러냐? 보통 나오는 게 다음 중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이런 식이니까. 지부분해는 당사자가 될 수 있긴 하지 않습니까?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냥 O인데 엄밀히 말하면 X 예외 O. 이게 맞긴 맞는데 1차에서는 그냥 O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애매한 게 뭐냐면 여섯 번째에 있는 일시적 쟁의단이에요. 얘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일시적 쟁의단은 판례가 없고 썰드립이 있어. 근데 다수견에는 된다 그래 이게. 그래서 전시춘 박사님 SNS에는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저 도하에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소수설이긴 한데 판례를 굳이 얘기하면 X야. 왜냐? 노조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으니까. 얘네는 아직 법의 노조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X 같아. 그래서 X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이게 애매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오면 X로 풀긴 푸는데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변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 나오면은 복수응답 될 것 같긴 해.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확실한 답이 있으면 예를 들어 당사자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대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걔가 답이지 걔가. 근데 이제 없다 답이. 그럼 얘가 답일 것이다. 막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내려가시면 1번 보시면 되고요. 2번 넘어가시죠. 예. 자, 대표자의 협약체결 관한 제한 같은 경우는 다 아시죠? 점포 제한은 안 되고 점포 제한 아니면 되죠. 점포 제한 아닌 건 그럼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29조에서 그 3번 위임받은 자 29조 사망사항 돼 있는데 자, 사망에서 위임받은 범위 문제 없고 사항에서 체크하실 거 상대방을 체크하시죠. 행정관청, 노동위원회 이런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교섭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위임했어. 그럼 누가 알면 돼요? 상대방이 알면 되지. 상대방이.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야지. 아직 뭐 교섭이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행정관청이 들어오고 막 노동위가 들어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신고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상대방한테 통보한다. 어떻게 통보할 거냐? 서면으로 누구한테 뭐 위임했는지 알려주면 되겠지. 별거 아니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단일화 들어갈게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1시에 시작할게요.